이 스페셜리스트 패밀리, 특히 어티즘 자녀들의 독립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고, 신중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고 KCC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독립적인 삶이 가능해졌다. 이제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은자 탈부시고요.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닥터럴 디그리 가지고 있고, 저 전문직은 뉴로사이콜로지입니다. 뉴저지, 뉴욕에서 치료를 하고 지금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개인 사무실로다가 뉴저지 남쪽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기에 온 이유는 정신적인 심리학적으로다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발달장애가 있을 때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을 적에 일하는 트랜지션 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냐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부터 그 정신적이나 감정적으로 훈련을 시키기엔 좀 늦었어요. 직장을 찾기 전에 어려서부터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vocational DVRS에다가 리퍼럴을 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가서 일하는데 가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도망간다거나 그러면은 리퍼럴을 못 받아요.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전에, 거기 가시기 전에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좀 틀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실 적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 조절하는 거, 행동 조절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계는 어려서부터 생각되기 때문에 이 행동이나 감정 조절은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울 적에, 갓난아기 태어나서 울 적에 엄마가 빨리 가서 우유를 주면 내가 우니까 우리 엄마가 우유를 줬구나. 그래요. 그런데 애가 울 때마다 우유병을 주면은 아이한테 얘가 이제 생각하기에 조그만 아이들도 내가 울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걸 갖는구나. 그럼 아이는 계속 울게 돼요. 그런 거를 부모님이 시간 조정을 하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다가 8시부터 5시에 자야 되는데 저녁 8시에 아이 보고 8시에 자라 그랬는데 안 자면은 엄마가 그냥 둬요. 그러면 아이가 9시, 8시 반쯤 됐다가 9시 됐다가 이제 자야 돼. 그럼 울어요. 그럼 엄마가 또 둬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이렇게 울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는구나. 그럼 이제 그걸 배워서 자꾸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결정을 하셔서 언제 선을 긋는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그러면 1시간을 울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울게 두세요. 그래요. 1시간. 그렇다고 해서 돌보지 않는 건 아니고, 아이가 울다가 초킹을 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위험한 거를 보고 이런 거는 관찰을 하고, 아이가 안전한 거는 주의를 두지만 잠자기 싫어서 우는 거, 엄마한테서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우는 거, 잠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달랬는데 안 준다고 우는 거, 이런 거는 무시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아이가 할 적에는 어려서부터 둬서,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자꾸 운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고, 엄마가 8시 전에 7시 반쯤에서는 먹는 거 하지만 8시부터 잠자는 시간이 8시이기 때문에 그때 8시건 9시건 가정 형편에 맞아서 가정 상황에 맞춰서 그걸 정하셔야 돼요. 그게 꼭 누구나 다 아이들이 8시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족마다 다 생활이 틀리고 시간이 틀리고 스케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가족에 맞는 그런 스케줄을 찾아서 그렇게 정하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발달장애에 있는 아이들은 이 두뇌 발달이 다른 정상 아이들보다 늦게 시작됩니다. 발달이 되는데 천천히 돼요. 아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늦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2년 정도 늦게 발달하는 애들도 있고, 심한 경우는
정말로 느리게 5년, 6년, 7년 이렇게 천천히 발달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 아이들의 특성을 보고 아 우리 아이는 한 번 가르쳐주면은 안 되는 거고 10번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아이는 10번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10번 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20번 한데도 안 돼. 그러면 그 아이는 20번보다 더 필요한 거예요. 아이에 맞게끔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뇌에 그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원하시는 행동, 아이들이 울 적에 바깥에서 울 적에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사탕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준다 그래서 울 적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거를 다른 아이들은 한번 가르쳐주면 이렇게 두뇌에서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혼나니까 다른 데서 비슷한 이런 경우 이러면 또 혼나겠구나. 그래도 엄마가 안 주겠구나 하는데 우리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은 두뇌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자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상황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님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발달장애가 있고 한 명은 없어요. 없는 아이한테는 얘 뜨거운 거 만지면 스토브 만지면 겨. 뜨거워 만지지 마 그러면 알아듣고 다른 거 뜨거운 거 만질라 그러면 저것도 뜨거운데 만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돼요. 두뇌에서. 근데 발달장애 있는 애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스토브 만지면 뜨거우면 안 되고 더운 물 맞으면 뜨거우면 안 되고 불 나는 거 만지면 뜨거우면 안 되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자꾸 차곡차곡 쌓여서 도서실에서 이렇게 책이 지식이 점점점 쌓이는 것처럼 아 엄마가 얘기하니까 스토브 만지면 안 되고 덤을 만지면 안 되고 불 있는 거 만지면 안 되고 이게 다 기록이 돼서 아이에게 그게 이제 제너럴라이즈 된 것처럼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 그 경험에 따라서 엄마가 아빠가 주는 그 경험에 따라서 그걸 두뇌 속에 저장시켜서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일단은 다 가르쳐 주셔야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애들이 고등학교 갔을 적에 보통 IEP 있는 애들은 21살까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DVRS한테 신청할 적에 19살에 할 적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주니어 때부터 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 코칭 샘플링 이런 거 할 적에 학교에서 잡 샘플링 나가고 그럴 적에 행동장애나 감정 조절을 못할 경우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못 줘요. 왜냐하면 보내도 TJ Maxx나 이런 데 가서 보내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놀래서 막 울면은 거기 스토어에 있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들한테 잘 해주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경우 거기다 그렇게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해. 아, 우리 예배는 참 노력을 했는데 안 되겠다고. 그러면 아이한테도 실망이 오고 부모님도 실망하시고 전부 다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행동 조절하는 거, 감정 조절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발달장애라는 거는 이 두뇌가 구조가 정상화니까는 사람이 태어나서 일반 인구들 중에서 67%, 68%, 70%는 두뇌가 보통 정상적으로 발달됐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15%는 늦게 발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15%는 아주 빨리 발달을 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두뇌가 발달하는데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 두뇌가 가장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 시기에 좀 느려져요. 그렇다고 다 발달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마다 그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성인들의 25살, 6살 때까지 두뇌가 발달되는데 그때까지 해보면 대부분이 국민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애가 중학교 가서는 그냥 그렇고 국민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애가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두뇌가 발달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70% 정도가 25살, 6살 되면 비슷한 정도로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나이가 25살, 6살 돼도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 그거를 몰랐다. 우리 아이가 자폐가 있는지 몰랐다. 또는 뭐 지능장애가 있는지 몰랐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이 펑션일 경우. 그리고 약간 하이 펑션 두뇌 공부는 잘하는데 소셜 스킬에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많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아, 쟤는
친구를 잘 못 사겨.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저희 아시안 계통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그 아이는 잘하면서 공부는 잘하지만 친구가 없는 거. 그거에 대한 외로운 마음.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못하는 거에 대한 실망감. 거기서 오는 다른 친구들한테서 배척받는 그런 거에서 오는 우울증. 친구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는 불안감. 이런 게 쌓이게 되면 대학을 가서요. 학교는 가요.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험을 잘 보니까. 근데 대학 생활은 중고등학교처럼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이 어느 시간에 와서 어느 시간에 집에 간다. 언제 점심시간이고 언제 점심 끝난다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대학 가서는. unstructured life가 시작되면 정신이 혼동사나워지고 정신을 못하고 학교 생활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어려서부터 자기가 자기 생활을 스트럭처하게 가르쳐 주시려면 어려서부터 행동장애, 감정의 장애를 자기가 혼자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되는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이거 힘든 거 알아요. 부모님들 답답하신 거 아는데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셔서 아이가 알아들 수 있고 행동을 했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만 더 하자면 아까 선생님께서 그 질문하신 분이 너무 늦게 알았는데 그때도 그 러닝이 학습이 되느냐. 근데 그 교육이라는 거는 학습이 된다는 거는 딜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는 게 학습이 되어 있는데 역으로 소리 지르지 않게 시키는 학습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이 숙지하시면 되는 거죠.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마 부모님들도 다 여러 번 경험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계속 반복하면 우리 노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한 번 해서 아는 거면 나는 10번 해서 할 거고 남이 10번 해서 배우는 거면 나는 100번 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남이 한 번 해서 배우는 거 100번, 1000번 해서 사실 배워서 고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소리 지르는 거 혹은 남들하고 있어서 내가 완전 스킬풀하게 너무너무 사회성이 좋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적절하게 행동하느냐라는 걸 가르치는 거니까 그거를 사실은 부모님들이 잘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나이와 상관없이요. 이 테라피를 받아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발달장애가 있든 없든 자기 하는 행동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테라피를 받으러 오시면 거기서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는 그 행동을 해서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보고 그러니까는 보통 그렇게 계속 하는 거는 그 방법뿐이 몰라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을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면은 좋은 방법으로다가 긍정적인 방법으로다가 대인관계를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배우시면 돼요. 그거는 발달장애나 이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회성이 좀 부족하시다. 소셜 스킬 그룹 같은 것도 있고요. 청소년 대학생들도 어른들도 소셜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네. 혼자 컴퓨터 하는 시간도 많고 그렇게 많이 보는데 이게 지금 사회성이 결여된 것 같고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들으셔야 돼.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들 없이 비디오를 한다든지 집에서 혼자 한다든지 그러면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동네 아이들하고 놀 적에도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친구가 친해지지 않다거나 친구는 금방 만들었는데 금방 또 지속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자꾸 쌓이면 아이들이 위축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친구를 만나고 친구하고 놀고 싶고 친구들 집에 와서 놀고 싶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싶고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아이들은 할 수 있으면 해요.
뭐든지 공부도 그렇고 말 듣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는 경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가 혼자 집에서 즐기는 거 저렇게 비디오만 있고 밖에 나가는 게 쟤는 왜 저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왜 저러는데 뭐가 문제라서 저런가 그 문제가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왜 저러는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라고 한 가지 스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컴퓨터 게임이 분명한 거는 그 모든 병의 조기 진단을 아주 막습니다. 진단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DHD건 autism이건 모든 장애 진단, 디프레션이건 심지어 사실은 컴퓨터 때문에 진단이 1년, 2년 혹은 3년 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실 그건 쉽게 구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사실은 그 부정하고 싶은 이그노어하는 학교에서 리포트가 있거나 친구들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이들은 알아요. 얘 결이 다르거든요. 얘들하고 같이 놀 때 뭔가 얘가 그 리포트하는 게 달라져요. 그거를 사실 부모님들은 그냥 뭐 애들 다 그러려니 근데 애들 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키워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참기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음 글로리아 오스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으신 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는 솔직히 저희 아이가 오늘 저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 아이가 25입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고 형이 있어요. 27살. 근데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되고 3살이 조금 넘어서 자폐증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죠. 3살하고 아마 maybe 6 months. 그때는 진짜 그 당시에는 오티즘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 그 한국 사회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오티즘이 뭔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그 처음에 다이그노스가 됐을 때 너무 앞이 깜깜했습니다. 깜깜하고 애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만 뭔지 모르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애가 이상한 애구나 뭐 이렇게 또 스티그마가 붙을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리서치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학교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저렇게 와가지고 잘 앉아 있지만 지난 20 몇 년이었죠? 3살 때 다이노스가 됐으니까 뭐 한 22년 플러스 진짜 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저도 했지만 본인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KCC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니셔티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난 거는 아니에요. 퍼펙트하지도 않아요. 많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혼자 또 삽니다. 요새는 인디펜던트 리빙도 하고 일도 하고 뭐 발렌티어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을 제가 드릴 수 있다면 한 분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는 3살 반 때 다이그노스가 돼서 동네를 한번 이사를 했어요. 전에 살던 동네에서 그냥 아무 프로그램이나 넣고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안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했고 변호사도 샀고 미디에이션도 했고 그때는 제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장애가 있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라이프롱 애드보케이션이 필요하겠구나. 본인은 변호사가 못 되잖아요. 본인은 의사가 되고 싶어도 못 되고 본인은 애스트로나ut이 되고 싶어도 못 해요. 엄마라도 그러면은 변호사가 돼서 애드보케이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40살이 넘어서 그때부터 이제 법대 가는 거를 준비를 하고 변호사 지금 된 지는 6년뿐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일을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디언십 일을 또 하고 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그 이렇게 또 젊으신 부모님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애들이 어리고 부모님들이 젊을 때는 진짜 앞날이 이렇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뭐 10년 이후, 20년 이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해 있고 어떤 진짜 상황에 있을 건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은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포지션들이 있으신데, 이제 저는 여기에 저희 아이의 그 경험담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3살 반 때 다이agnose가 돼서 이사를 몇 차를 하고, 지금 동네 사는 데서는 굉장히 그 차일드 스터디 팀하고 릴레이션십이 처음부터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그 원하는 거는 다 동네에서 들어줬고, 이제 저희 동네에 하이스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스페셜 에듀케이션 있는 하이스쿨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갔는데 별로 애가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도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크레스킬 미들스쿨에서 스페셜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애가 크레스킬 하이스쿨을 처음에, 그때가 걔가 그러니까 나이가 9학년 10학년 나이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이스쿨 나이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일단 제일 큰 도움 받은 거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오티즘 뭐 저희 뭐 많은 부모님들도 아시겠고 여기 프로페셔널들도 아시지만, 이 disability가 굉장히 그 중에 significant한 trait가 anti-social한 게 그 trait잖아요. 그 자폐증 있는 애들은 누구랑 같이 뭐 어울려서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원래. 저희 애도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하는 거 좋아했고, TV 보는 거, 혼자 보는 거 좋아했고, 근데 그거를 꼭 제가 이제 이 20몇 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스킬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랑 놀고 싶은데도 스킬이 없으면은 친구를 사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걸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하이스쿨 가기 전까지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크레스킬 하이스쿨을 가서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한 친구를 둘을 사귀었어요. 하나는 여자애를 사귀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애, 또 하나는 자기보다 한두 살 많은 좀 더 하이어 펑셔닝한 남자 친구를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맨날 주말만 되면, 부모님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주말만 되면 제가 항상 바빴어요. 주중에는 일을 하고 워킹맘이니까 주말에는 애를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또 친구가 없는 그 자식은 또 부모가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혼자 뭐 TV를 본다든지 컴퓨터를 안 하게 하려면 뭐 어디를 데려간다든지 뭐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하이스쿨 때 친구를 한두 명을 사귀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우리 뭐 하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엄마랑 너랑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랑 뭐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럼 학교에 가가지고 you start making your own plans with your friends. 그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소셜 라이프가.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친구랑 뭘 한다든지, 이제 그러고서는 하이스쿨을 졸업을 하고, 저희는 그 애를 하이스쿨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른 모리스 카운티인가 이런 학교 18 플러스 프로그램을 또 1년을 잠깐 보냈어요. 캘레이 스쿨이라고. 멀어요. 뭐 스쿨버스를 타고 오래 갔죠. 한 45분 정도 갔는데, 거기 가니까 또 오티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이모셔널리 챌린지 된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오더니 학교가 가고 싶지가 않대요. 학교 가면 애들이 텐트럼을 하고 무섭게 하니까 가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딩 스쿨을 이렇게 또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보냈어요. 3년을. 근데 거기 가니까 또 무슨 그
independent living skill, 그다음에 social skills 뭐 이런 거 많이 포커스를 해요 학교에서. 그러고 졸업을 하고 안 오겠대요. 거기서 살고 싶대요. 계속 거기 이제 자기랑 비슷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되니까 안 오고 싶다는 애를 거기 저희 친척들도 없어요. 그리고 뭐 차를 타고 가면은 트래픽 없으면 4시간이지만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그거는 플랜 B로 하고 플랜 A는 네가 부모가 사는 뉴저지에 와서 여기서 직장을 찾아보고 또 발렌티어 잡도 찾아보고 혼자 사는 것도 연습을 해보고 정 네가 여기서 살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플랜 B로 가자. 그래서 이제 애를 꼬드겨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그 뭐 수소문을 하고 또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래서 홀리네임 하스피털에서 발렌티어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해요. 그 보딩 스쿨을 2017년도 여름에 졸업을 했는데 그 후에 10월 달부터 홀리네임에서 그 컬rum이라고 서플라이룸에서 얘가 발렌티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페이잡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DVRS에서 처음에 이제 커넥션을 해주고 잡 코치를 소개시켜줘서 인터뷰를 하고 레즈메를 쓰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리타이먼트 홈에서 직장이 됐어요. 돼서 일주일에 3번 일을 하게끔 스케줄이 됐는데 거기서 처음 얻은 페이잡이 뭐냐면은 키친 헬퍼예요. 얘가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해본 애예요. 솔직히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자녀분들 집에서 설거지도 시키시고 가베지 테이크 하는 것도 시키시고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애들이. 저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이게 요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설거지를 뭐 플라스틱하고 뭐 기름진 거랑 같이 섞으면은 나중에 아무리 플라스틱을 닦으려 그래도 기름이 한번 묻으면 잘 안 닦여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페이퍼 타올이나 뭐로 한번 닦아 놓고 난 다음에 또 뜨거운 물로 뭐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설거지도 안 해본 애가 가서 키친 헬퍼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일을 하는 거를 허락을 했는데 가가지고 within like the first month he got 2 warnings because he dumped like water in the garbage first time and then when he was like the second time was when he was mopping the floor. He didn't know how to mop really well and you know they have retired sisters living in that I guess retirement owned by Archdiocese, or I forget how that works, but so he received 2 warnings within first month. So now they cut down his hours, and he's held that job. I was like almost sure that he would get fired, but he's held that job like for more than a year now. But my goal for him as a parent, it's a good job, it's a good first job, but 제가 이제 부모다 보니까 아무리 뭐 진짜 디서빌리티가 있고 이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더 나은 잡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애가 뭐 거기 가가지고 키친헬퍼 하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제가 잡을 갖다가 많이 또 이 DVRS 같은 데서는 일단 플레이스먼트가 되고 아까 보셨듯이 그 90 days 동안에 그 피리어드만 지나면 그냥 파일이 클로즈 아웃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they don't seek for the best job, they don't seek for a life career. 그냥 이거는 플레이스먼트예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그거는 저희 또 부모한테 다시 이게 그 responsibility가 돌아오죠. 우리 그 장애 있는 자식들을 lifelong career를 빌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거를 또 이제 또 고민을 하고 리서치를 하다가 또 좋은 그 커넥션들을 또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뭐를 하기를 좋아하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애는 어렸을 때부터 베이킹 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컵케이크 만드는 거, 뭐 쿠키 만드는 거 그런 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또 굉장히 프리사이스하게 메저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그러면은 베이커리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또 이제 그런 그 인맥을 또 찾아서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잡 코치랑. 그래서 뭐 가필드에 있는 어떤 베이커리에서 트라이얼 피리어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주 동안 일하는 거를 이제 거기서 오퍼를 했고 그래서 잘 되면 퍼머넌트 잡을 오퍼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 그 정해진 시간에 제가 지난 20몇 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거를 다 얘기는 못하지만 진짜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애들은 그 이게 굉장히 그 디벨롭멘털 딜레이가 많잖아요. 저희 애는 솔직히 저렇게 멀쩡히 자라져 있어도요. 아마 그 25이지만 정신연령이 한 10년 플러스 딜레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지만 이제 그 희망적인 거는 저렇게 못 앉아 있었어요. 3살 때는. 식당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진짜 뭐 별의별 밥을 먹고 제대로 나오려면은 제 그 가방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매직 트릭 그런 게 많이 나왔죠. 뭐 랄리팝도 그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앉아서 이런 소셜한 뭐 이런 그 커뮤니티 이런 데 와서 저렇게 앉아 있고 이러는 게 거짓 미러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 자폐증이 아시다시피 스펙트럼 디스오더이기 때문에 뭐 진짜 대학 가서 공부 잘하는 우리 그 애들도 있지만 또 아주 굉장히 시비어한 그런 이제 또 자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애들이 어떤 그 레벨에 있던지 진짜 말을 못하는 애들 일을 할 수는 있어요. physically challenge가 없으면. 그러니까 저기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리고 주위에 아시는 분들 중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누구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좀 호응스럽게 얘기를 안 하면 좀 거꾸로워지니까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우리 그 자식들의 진짜 biggest advocate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그 거꾸로운 상황이 되더라도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is for them to say no. 그러니까 그런 그 advice를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홀리네임 나간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거기서 무슨 일 하나? 홀리네임에서는 Alex, that questions for me, Al. Okay. 그 저기 홀리네임에서는 일주일에 4번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아는 분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하스피털의 보드 오브 트러스티에 있으신 분을 제가 한 분 알았고 또 우리 최경희 씨 거기서 이제 그 한국 메디컬 그걸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저희 아들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저희 아들이 이런 그 디소더가 있는데 지금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연습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페이 잡은 처음에는 힘들고 발렌티어 잡을 찾는데 뭐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그 소위 거기서는 뭐 카드룸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서플라이 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스피털 그 한 섹션에 하스피털에서 쓰는 서플라이들이 다 와요. 트럭으로 언로딩 돼서 이런 박스에 오면은 그거를 오픈해가지고 그거를 다 솔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한지 뭐 1년 넘게 됐고 진짜 뭐 몇천 아워스를 거기서 발렌티어를 했죠. 그랬는데 그 하스피털에서 이제 그 페이잡을 어플라이를 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잡은 아무래도 디스빌리티가 없는 사람들이랑도 컴핏을 하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앵글우드 하스피털에서는 인터뷰가 한 번 돼가지고 갔었는데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DVRS를 통해서 그 저기
retired된 저 Catholic sister들이 사는 retirement home이 여기 킨더카맥 로드에 테너플라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제 키친 헬퍼로 일을 하는 거. 그거 지금 1년 넘게 하고 그 전에 이제 DVRS 통하고 프렌드십 하우스를 통해서 ServeSafe라는 또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어요. 그것도 뭐 20몇 시간 아워를 가서 거기서 뭐 트레이닝 받고 그 서티피케이트 받고 그래서 레저메도 중요하지만 그런 서티피케이트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에 엔트리 레벨 페이잡은 이런 푸드 인더스트리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레즈메에 나갈 때 ServeSafe 서티피케이트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러면은 아무래도 더 관심이 있겠죠. 보딩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이스쿨 클래시컬 하이스쿨 졸업하고 간 거예요? 보딩을? 네, 그 학교는 프라이빗 스쿨이에요. 프라이빗 스쿨인데 미들 스쿨부터도 있어요. 거기에 미들 스쿨, 하이스쿨, 그다음에 18 and 플러스 프로그램 21까지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 학교 이름이 리버뷰 스쿨이에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수소문을 해서 에듀케이셔널 컨설턴트랑 또 애드바이스를 받아서 이제 인터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애를 갖다가 인터뷰를 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되면은 거기서 하룻밤을 재우라 그러더라고요. 피어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이제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또 21살이 넘고 그레주에이트 하는 파퓰레이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서 또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포스트 21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고 소셜 라이프가 대단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뭐 주말마다 뭐가 있고 뭐 하여튼 오기 싫다 그랬어요. 싫은 애를 이제 데려왔는데 요새는 여기 온 거를 좋아하고 이제 또 부모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제가 다른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애한테 뭐 여자친구가 생길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솔직히 3살 때 다이그노스를 받고 얘가 과연 진짜 평생 나랑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2017년도 6월 달부터 포토리에서 혼자 살아요. 슈퍼비전을 많이 하죠, 제가. 그리고 요새는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발달돼서 또 다행인 거는 뭐 컴퓨터, 뭐 폰 이런 거 텍스트 메시지 잘하니까 또 남자애니까 사실 딸이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이고 체구도 크고 그러니까 좀 제가 리스크를 많이 테이크를 했죠. 그래서 포트리에 지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애도 이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아파트 들어오는 엔트런스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애가 집에 있고 뭐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저희 남편이 거기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제 셀폰으로 그게 들어옵니다. 이게 무빙 그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혼자를 살고 이제 발런티어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러 가게 되면은 트랜스포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운전을 못 합니다. 우리 애는 하이스쿨 다닐 때 리튼 테스트를 몇 번은 시도는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하이스쿨 다닐 때 학교에서 시도했을 때는 뭐 한 2-3 퀘스천 때문에 리튼 테스트를 패스를 못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또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시켜서 어디죠? DMV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애가 점점 앵사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도 운전은 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제 욕심이었겠죠. 뭐 라이선스를 딸 수 있는 거랑 못 따는 거랑 또 이게 다르니까 엄마 욕심에서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그러면은 이거는 제 욕심이니까 이걸 접어두고 그러면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뉴저지 러커스 유니버시티에서 뉴저지 팁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Travel Independent Program.
그래서 나와서 또 트래블 코치가 버스 타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런 트레이닝 도움도 받았어요. 처음에 이제 홀리님 가게 되고 여기 테너플라이 커밋할 때. 근데 또 요새는 우버가 또 있잖아요. 3살 반 때 다이노스 때는 우버라는 게 진짜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그때는. 근데 우버도 타고 다니고, 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은, 하이스쿨 다닐 때부터 소셜 라이프가 조금 생기면서 보딩스쿨 가서 더 생겼고, 돌아와가지고 친구가 없었어요. 다시 왔는데 이제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아파트가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1층에 같이 사는 아파트가 4-5개가 있고 2층, 3층은 그냥 보통 레귤러 마켓 레이트 렌터 그런 아파트예요. 포트리에. 근데 자기 네이버가 한 번은 자기가 주말에 이런 같이 만나는 그룹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은 다음에 갈 때는 나를 한번 초청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변이 온 게 내가 그럼 다음에 갈 때 너 초대할게. 그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네이버는 얘랑 동갑인데 운전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그 차를 타고 같이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을 또 했죠. 부모니까. 근데 그 부모랑 또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17살부터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잘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데 매일 운전을 하고 다닌대요. 포함해서까지. 그래서 그럼 좀 괜찮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라 그랬더니 그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 젊은 사람들이 여자 남자 그룹인데 한 4-5명 돼요. 리지우드에서 만나서 뭐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볼링도 치고 뭐 굉장히 바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벤트 코디네이터예요. 맨날 텍스트 메시지가 와요. 이번 주말에는 어디서 만나는데 오고 싶은 사람 연락하라고. 이제 거길 가가지고 처음에 한두 번 갔을 때는 이 여자 학생이 안 왔는데 나중에 3번째인가 4번째 갔을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보다 5살이 많아요. 29살인데 이제 이번 달에 30이 된대요. 근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었죠. 그랬는데 이제 만나고 이제 저도 만나고 또 그 젊은 여자의 친구의 부모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귄 지 한 2-3달 됐어요. 2-3달 되고 이제 진짜 KCC에서 다음에는 섹슈얼리티 이런 relationship 이런 것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지금은 그냥 간단히 영화 보고 밥 먹고 어저께도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가라오케 하고 노래 부르고 밥 먹고 이러고 왔어요. 왔는데 아무래도 여자 남자니까 조심스럽죠. 엄마는 더 조심스러워요. 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가장 좋았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은 이 레피티션이 많이 필요해요. 저도 진짜 우리 아들이 어떨 때는 똑같은 거를 너무 많이 물어봐요. 아시죠? 똑같은 거를 너무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사이콜로지 메이저였어요. 사이콜로지 메이저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더블 메이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디벨롭멘털 사이콜로지 클래스 때 이런 오티즘 애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 인터뷰하고 이런 비디오를 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저 부모님들 너무 힘드시겠다. 그 비디오에 어떤 애들은 진짜 심한 애들은요. 이 머리를 갖다가 윈도우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뱅하고 막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진짜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는데 제가 못 나왔습니다. 보면서 그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고 우리 애가 이제 그런 게 다이그노스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20몇 년을 애를 키우면서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원인이 뭔가 그거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쟤도 그러고 싶지는 않을 텐데 똑같은 거를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anxious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분명히 이번 주말에 뭐 영화를 본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본다 그랬다가 이게 플랜이 바뀌잖아요. 그럴까봐 이게 anxious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는 다시 이걸 다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케이, 무슨 일이 생겨도 we're gonna go see that movie. 뭐 이런 게 그런 다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repetition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firm하지만 이게 또 한편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굉장히 firm만 하면은 애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이러면은 또 그거 때문에 애가 디프레션도 생길 수 있고 더 anxious해질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balance예요. firm하지만 at the same time you have to be loving. 이거 힘들잖아요. 예. firm한 거하고 스트릭한 거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옛날부터 시키면 해야 돼요. 그저 무조건 부모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모 자녀 양육 방식은 일본 아이들한테도 효과가 별로 없지만 특히 발달장애인들한테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아이들은 이 소리 감각 이런 감각적인 거에 소리, 불을 만지는 거에 이런 육체적인 그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언성을 높인다거나 톤이 조금만 틀려도 애들 금방 알아요. 엄마 말하는 소리 듣고 아빠 말하는 소리 듣고 우리 아빠가 업셋됐다든지 화냈다든지 이런 거 금방금방 느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톤으로다가 자꾸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 애는 원래 물어보니까 그냥 우리 애는 저래. 그래서 그냥 내일 가. 가지. 그럼 또 가지.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주시면 맞습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 앵사이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어른들하고의 관계에서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들어서 선생님한테는 몇 번 물어보면 선생님은 대답도 안 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저 가서 앉아 이런 선생님도 있고 근데 집에 오면은 엄마나 아빠는 항상 부드럽게 자꾸 답변해주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사랑, 많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자꾸 나를 귀찮게 해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들을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날을 자체에서 부드럽게 자꾸 대답을 해주시면 그러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뉴저지 스프링코트에 저스티스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작년에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분이 아드님이 자폐증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자폐증이셨어요. 그분은 아들이 지금 50살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지금 25이라 그랬는데 그분 아드님이 자폐 진단받았을 적에는 자폐가 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름도 진단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저스티스가 맨날 이렇게 얼굴에 상처를 받고 와요. 멍이 들어서 얼굴이 살펴지고 자기가 법정에 가서 판사질을 해야 되는데 그 판사를 직을 하면서 얼굴에 상처난 거를 막 가리고 화장품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뉴저지에서 이렇게 뉴저지 전체를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아드님이 지금 50살인데 45세 때 엄마를 때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45세 때 배웠어요. 그동안 계속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45세 됐을 적에 엄마 때리면 안 돼요. 미안해 그러더래요. 그 저스티스가 앉아서 그냥 우셨어요. 그 강연하시면서. 반복이 필요하세요. 인내심이 필요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셔야 돼요. I have a question for you. So you said eligibility there. What's the eligibility criteria? Yeah, so the eligibility requirement for you to come to our office, besides the IEP report, you have to have documented disability. And she had mentioned earlier, what if you're not in high school anymore? That is fine, because after 5 years, it's kind of like obsolete, the IEP report. But that's good too, just to keep it in the back burner. However, we need
the most recent medical records, depending on what types of disability you have. If you have psychosocial, we need psychological evaluation from your doctor, because I know, I'm pretty sure that, you know, someone who has psychological problem are seeing a psychotherapist, a psychologist, a licensed social worker. So we need that documented information. If you have any physical disability, I know you are seeing your specialist, so we need records from your doctor. Whatever medical conditions that you have that you may think is going to interfere to have a very viable, successful employment goal, we need that documentation for you to come to our office and to be qualified for the services. If you are receiving Social Security benefits, that is very, very huge indication that you are on a disability, and that's number one, that paperwork that we need additional to another medical documentations that you have. 이해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DDD에 신청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뉴저지하고 뉴욕이 조금 틀린 게요. 뉴저지에서는 DDD가 21살부터 DDD에서 설명을 받는데, 그 전에 DDD 고등학교 졸업하시기 전에 18살 되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Child of System of Care에서 계속 컨티뉴로 옮겨갈 수가 있지만 20살, 18살 지난 다음에 신청하실 적에는 DDD에 바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하는 IEP라든지 Psychological, Social, 이런 게 다 다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 아이가 학교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부모님들한테 훨씬 더 부담이 덜 돼요. 왜냐하면 졸업하신 다음에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저 검사비 절대로 안 쌉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실 적에, 아이가 학교에 있을 적에 그거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부모님들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가십니다. DDD. She had mentioned DDD. I kind of understand the lingo, DDD. Keep in mind that once you are with DDD, you can work with DVRS, because it's a big myth that, oh, we were told if you are with DDD, you cannot work with DVR. Oh, if you're with DVR, you cannot be with DDD unless you got kicked out from the DDD program. Absolutely not true. DDD and DVR, we work hand in hand, okay? And for your child to be qualified for DDD, you have to be 21 years old. That's how you start the program. So I would highly recommend and suggest before your child turns 21, you start processing the application, because it's going to take a while, okay? 올해 26살이 되는데 잡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잡을 갖게 해주고 싶은데 어떤 그런 나이가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DDD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DDD에서 전혀 지금 준비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럼 일단 DDD에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신청을 거기다 eligibility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그 DDD의 그 퀄리피케이션이 돼서 거기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거기서 또 DVRS하고 연결해서 잡 코칭 트레이닝도 하고요. 잡도 해줍니다. 지금 아무것도 서비스를 안 받고 계시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서 21살까지 학교 다녔나요? 네,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DDD에다 신청을 하시고 또 DVR에도 같이 따로 하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되고요. 하셔서 잡 코칭을 받으시고 그 경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경력이 필요해요. 뭐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거 배운 다음에 그러시는 중간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거를 정말로 우리 아이는 이런 게 좋다 하는 거를 찾으면서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나셔서 알아보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럼 그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한 경력을 말하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발달장애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서 이런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본인들 정상인들도 저도 직장 많이 다니지만 어떤 날은 잘 있지만 어떤 날은 화나는 날이 있어요.
직장 동료가 말을 잘못한다든지 또 뭐 일을 내 책임이 아닌 걸 하라 그러든지 또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속상하지만 참고 넘어가지만 우리 발달장애 있는 애들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너럴 평범화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엄마가 참아냈으니까 계속 참아 이런 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또 누가 이렇게 너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변하는 거에 잘 적응을 빨리빨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경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 일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DDD나 이런 DVR 같은데 나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이런 신청을 하실 적에 자폐나 인지장애나 이런 쪽의 아이들은 뭐 다운 신드롬 같은 경우는 사이콜로지컬 어세스먼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IQ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콜로지 검사가 아주 중요해요. 또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CP, cerebral palsy는 육체적인 장애예요. 그거는 physiatrist나 medical, 이런 neurologist나 이런 닥터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애에 따라서 보내드려야 되는 서류가 틀려요. 그게 보험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죄송하게도 의료 쪽으로 가는 거예요. CP라든지 뭐 muscular dystrophy 이런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거는 의료보험으로 되지만 psychological assessment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교 다니실 때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졸업을 하시고 나서 저희를 찾아오시면 그 fee를 다 부모님들이 내셔야 돼요. 그게 부담이 좀 많습니다. 네. 네,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오티즘 진단을 받으면 일단 아이의 언어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말을 못할 경우에는 베이직 스피치 테라피를 계속 하지만 말을 잘하는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대화용 말, pragmatic language skill이 잘 안 돼요. pragmatic language skill이 떨어져요. 오티즘 애들은. 그거는 그러니까는 말은 잘 하지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pragmatic language skill이 낮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경우예요. 오티즘이라든지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의 그 치료가 진행되는 그 율이 성공률이 높은 거는 아이의 언어 능력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달 그 치료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말은 잘하는데 pragmatic language skill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 그냥 보고 우리 아이들은 솔직해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면은 저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27살 먹은 사람인데 지난주에 저보고 이거 보면서 살 좀 빼야 되겠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애들은 편안하게 해요. 그냥 보기에 살찐 것 같아서 살 빼라는데 그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pragmatic language skill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스피치 랭귀지도 하고 OT를 계속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OT는 이 손 같은 거, 손가락 같은 거 움직이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구술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감각적인 거, 불빛, 소리 또는 이렇게 옷에 대한 감촉 이런 거도 되고 또 피지컬 테라피는 보통 코오디네이션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못한다든지 태권도 같은 거 발차기를 하는데 잘 못한다든지 또는 배구를 한다는데 그게 잘 안 되든지 그럴 경우에 피지컬 테라피를 같이 경험하고 OT 하는데 그 태권도를 하신다니까 아마 그 OT나 아큐페셔널 테라피나 피지컬 테라피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키친 헬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작업치료 영역에서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사실은 그 데일리 라이프에서 케어하는 거거든요. 그 설거지, 뭐 머리 감는 거 이런 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제가 봤던 그 13살짜리 여자애는 결국엔 나중에 아티스트가 됐는데 뮤지션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봤을 때가 25살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학교에서 사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왕따가 당한 이유는 머리를 감지 않아서였어요. 더럽고 막 코딱지 파서 아무데나 놓고 막 그 이런 케어가 안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이런 거를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까 말씀하신 뚱뚱하네 살 빼세요 이런 얘기 그냥 해봐. 이게 소셜 스킬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상대방이 그 기분을 살펴서 얘기하는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사실 마음 읽기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동시에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머리도 잘 못 감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몇 번, 왼쪽 몇 번 이걸 다 가르치거든요. 사실 그게 아쿠페이셔널 테라피스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지컬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그 코디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껌을 못 씹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땐 정말 심플하게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내가 뭘 해요. 그럼 선생님이 하지 말고 뭐 해. 쉬프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하면서 모든 게 다 연결돼서 하고 있어요. 단순히 설거지를 하는 게 뭐 대수야이지만 설거지를 한다는 거는 다 조절하는, 이거를 솔팅하고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은 이렇게 솔팅해야지, 기름은 이렇게 솔팅해야지, 이런 게 잘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던 자폐아동들이 이걸 제너럴라이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않게 다른 잡의 그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도와주는 게 작업 치료이고 또 피지컬 테라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태권도 배워서 뭐 해가 아니라 사실 태권도 같은 걸 배움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보이지 않게. 그 모든 아이들이 그럼 다 뭐든지 다 능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네. 제가 하는 치료 검사를 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부모님들한테 자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유 때문에 저한테 치료를 받아 오시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포기하시면 아이들이 느낍니다. 무슨 장애가 있어도 행동장애든 감정장애든 발달장애든 모든 장애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 배우는 속도가 다 틀릴 뿐이지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내심 가지시고 조건 없이 충분한 사랑 주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가 될 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기대치는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딸을 잘 낳아서 아들을 잘 낳아서 잘 키워서 건강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직장 가지고 어떤 부모든지 어느 인종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자폐든 아니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자폐를 있든 자폐가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를 알고 내 아이는 얘는 이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그 기대가 너무나 높으면 부모님도 그걸 이루지가 못하고 아이도 따를 수가 없어서 둘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achievable goal을 세우셔야 돼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아이보다 할 수 있는 거를 낮추려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올리시고 거기 다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리시고 그거 다르면 조금 더 올리시고 이렇게 점차 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이러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고를 세시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그거를 낮추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자꾸 지켜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이거를 잘하고 우리 아이는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아이를 자기 보니까는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 능력이.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알렉스는 뭐를 잘하는지 베이킹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이걸 하면 참 재미난. 물론 어머니가 잘 모르겠지만 아드님 낳으셨을 적에 우리 아이가 베이커가 됐으면 좋겠다 하셨던 건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에 맞는 우리 아이의 행복함을 보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보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오 변호사님께서 그 아이가 그 변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으니까 직접 되셔서 아이를 애드보케이트 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법적인 도움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지. 그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한 동기가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다이그노스 돼가지고 진짜 앞날 걱정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소위하고 애한테 진짜 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또 싸워야 되는 게 동네랑 이제 싸웠어야 됐었어요. Unfortunately.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조금 그렇게 그러면은 진짜 뭐 학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무슨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그 디서블리티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본인들의 그 디펜스를 못하기 때문에 참 곤란한 처지에도 많이 뭐 들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길을 선택을 했고 또 이제 나이가 18살이 되면서 가디언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저는 여기 오신 부모님들 뭐 가디언십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디언십이라는 게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거를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 가디언십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가디언십이라는 게 제 라이트를 제가 뺏는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이러냐면은 legally 그게 필요한데 왜 이러냐면은 제가 뭐 나가가지고 무슨 컨트랙을 사인을 한다든지 리스를 사인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capability가 없으니까 그런 걸 decide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디언십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제 라이트를 뺏는 거예요. 뭐 legal, financial, residential 뭐 모든 라이트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의 이제 가디언이 되고 이제 저희는 저희 아들하고 저 큰아들하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큰아들은 저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코-가디언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가디언십을 하시면은 이제 법정에서는 또 코-가디언 변호사를 어포인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한인들 그런 케이스들은 버긴 카운티 코트에서 저를 많이 어포인트를 합니다. 왜냐면 랭귀지 배리어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은 많이들 힘드시죠. 부모님들 많이들 힘드시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그 퍼스트 핸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면은 저는 저희 아들 얘기해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디소더가 굉장히 소셜 스킬이 래킹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래킹하고 어떨 때는 이런 behavioral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이제 있고 이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해지시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제가 가디언십 어세스먼을 하는데요. 18살이 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차일드 팀에다가 psychological, educational, social 검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디언십 하실 적에 변호사님 찾으셔서 하시면 훨씬 부모님들한테 부담이 덜 겁니다. 그 검사가 늦어졌거나 오래됐으면 법정에서 받아주지 않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학교에서 싸우는 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학교 18살 되기 전에 한 2, 3개월 전에 검사 받은 게 있으면 딱 검사 따로 안 받으시고 사이콜로지스트가 그거 보고 리뷰한 다음에 서티피케이션 오브 사이콜로지 해주면은 비용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사이콜로지가 저한테 와서 이제 검사를 받으시면 저는 풀 서비스 피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16살 됐을 때 학교 찰스팀에서 해주는 그 이밸류에이션을 항상 매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하셔야 돼요. 그냥 학교에서 이거 해주더니 똑같은 서비스 받는데 이거 뭐 하냐 그러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항상 매년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항상 받으셔야 돼요. 3년 하니까 학교 법적으로다가는 에듀케이셔널 로에다는 3년에 한 번씩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텍스페어이시기 때문에 가셔서 나는 우리 아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작년에 검사한 거하고 2년 전에 검사한 거 올해 하고 우리 아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조금 뭐 많이 발달된 것 같다든지 아니면 무슨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외로 학교에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학교에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다들 경험 그런 거 하시겠지만 계속 리피트해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본다든지 근데 이제 그걸 부드럽게 계속 해주다 보면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좀 이렇게 수치심을 준다든지 좀 충격요법 뭐 소리를 좀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계속 그러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효과.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나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도 같이 테라피로 오셔서 같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동 17살 정도까지만 돼도 제가 상담 치료를 할 적에 부모님을 같이 포함시킵니다.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왜냐하면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혼동이 와요. 또 제가 부모님하고 얘기만 하고 아이는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 안 해주고 가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하시는데 아이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하시라. 같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가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셨는데요? 물어보고 그 가족에 맞게 이 치료 방법이라는 게 한 방법이 누구나 다 맞는 게 없어요. 그 가족의 특성에 맞춰서 테라피스트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이나 개론은 비슷해요. 그런데 가족의 특성에 맞춰서 그걸 교정해주고 고쳐야 되고 언제 좋은지 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한테는 A라고 해서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R라고 하면 그 집에는 그 가정에는 그게 안 통해요. 그러면 이 집에는 이 가정에는 어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테라피스트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한계가 오시면 알으셔야 돼요. 내가 이게 한계가 왔구나. 이럴 경우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알고 우리 아이가 한 5번째만 물어봐도 나는 괜찮은데 6번째 물어보면 이렇게 되면은 6번째 되기 전에 5번 물어보면 내가 잠깐 자리를 피해야 되겠구나 하고 피했다고 가라앉히신 다음에 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인을 항상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나. 일단 뭐 앵자이티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랭귀지 스킬이 또 모자랍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똑같은 말로는 안 물어보겠죠. 우리 이번 주말에 뭐 예를 들어서 스킬이 조금 있다면은 엄마 요새 좀 힘드신 거는 좀 알겠지만 뭐 주말에 조금 힘들어도 뭐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스킬이 있으면. 근데 그게 없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말을 하니까 어떨 때는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마음에 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는 그거를 또 아리켜줘요. 그때 딱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물어볼 때 다음에 물어볼 때는 How about if you do it this way? 그리고서는 왜냐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얘네들도. 근데 아이디어가 없고 스킬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frustrate 될 때가 많지만 진짜 인내심을 가지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가 포기하면은 누가 계속 도와주겠어요 우리 애들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 가지시고 열심히 하세요. 듣고 얘기해주고 이제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걸 하다 보다가 이 한계치에 오잖아요. 한계치에 왔을 때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알았지? 하고 얘기를 끝내는 게 좋은 건지. 그랬다고 계속 이거를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간에 그 마무리를, 그러니까 제 한계가 왔을 때 마무리를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게 괜찮은 건지 어떤 게 있나요? 뭐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엄마가 바쁘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왜냐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하고 스킬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하고 엄마도 마음이 없고 시간 없는데 계속 같이 얘기해봤자 좋은 일이 생길 게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타임아웃하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자.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자폐 아동들의 가장 큰 특징은 DVRS에서 얘기할 때 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아주 심플 퀘스천을 한다고 처음 얘기하셨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리즌이 명확하지 않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해주고 만약 계속 질문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친구가 내 말을 레지스터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눈을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심플하게 다시 리마인드를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한계가 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내가 리피트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얘기해줘야 돼. 내가 더 이상은 이 다음에는 얘기해주지 않을 거야 까지.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업셋됐다는 것도 사실은 어떨 땐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 나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네가 더 물어보면 내가 화를 낼 것 같아. 왜냐면 이 친구들은 냉택 없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충격요법을 준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전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5번 물어보면 엄마 완전히 터질 거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엄마 근데 갈 거지? 엄마 근데 갈 거지? 엄마 근데 갈 거지? 설령 그 전에 엄마가 다른 일로 화가 나 있어도 그거를 리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거 저거 저차 상해서 얘가 이것도 몰라 하면서 굉장히 화를 확 내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그러면 정말 아우로 블루예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별락 치면서 도대체 왜?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니까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참을 수는 있죠. 이게 참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러닝이 되진 않아요. 다시 또 물어봐요. 뒤에서 막 계속 불안해지면서 또 언젠가는 물어봐야 돼요. 그럼 더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대화는. 내가 간다고 얘기했어. 가. 이렇게. 정말이에요. 저희가 그 교사들을 교육시킬 때 가르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절대로 눈을 쳐다보지 않아서 얘기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글로리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본 다음에 I said yes, say yes, repeat 하라 그래. yes, okay, that's it.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얘기했어요. 엄마는 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항상 일하니까 바쁘니까. 근데 실제로 얘가 정말로 내 말을 레지스트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끝이에요. 더 이상 물어보면 나 화나.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법이 모든 아이한테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하신 거예요. 모든 방법이 어떤 아이한테 맞고 어떤 아이한테는 안 맞아요. 그 방법이 다 맞으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없고 집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센시티브하고 뭐가 먹히는지 뭐가 들어지는지 그거를 아시고 나서 그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가서 했는데 안 되더라. 그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게 이런 방법이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모든 아이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